1.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불가사의한 것.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떤 뜻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 뜻이란 또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간다면 한이 없을 것 같다.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란 또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사람의 한 요소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자꾸 묻기로 한다면 그러나 사람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그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음을 지니며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끝간데가 없어 보이는 이 크나큰 우주 속으로 내어 던져져 있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한에 비하면 허무요, 허무에 비하면 전체인 이 무와 전과의 중간자인 인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양극을 이해하기에는 양쪽이 모두 무한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물의 종말과 시초는 그 바닥을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 속에 속절없이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이 불가사의 앞에 소스라쳐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찌하여 저기에 있지를 않고 여기에 있는가? 저 때에 있지를 않고 지금 있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다 두었단 말인가? 누구의 명령과 조치로 이곳과 이때가 나에게 배당되었단 말인가? 사람과 그의 운명에 무관심한 자에게 인생은 의미가 없다. 사람과 그를 둘러싼 정세, 그리고 사물과 그 여러 가지의 관계, 그 무한한 다양성과 충만성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세계가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기에 외부의 세계로 향해서나 자기의 내면으로 항상 깊숙이 탐구하기를 마지 않던 칸트는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롭게 나의 가슴을 채워주는 두 가지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으니 그것은 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과 내 속에 움직이는 도덕률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이 사람에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된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물음을 지님으로 해서 세계는 비로소 그 의미를 인간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먼저 종래의 사람들이 인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하여 그 이해가 어느 차원에까지 이루고 있는가를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문제로 삼아 살펴보기로 하자. 끝으로 우리는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자연 속의 인간상. 인간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견해 가운데 인간을 일반적 자연사의 한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의하면 가장 단순한 물질의 단위인 원자 또는 원소로 복잡한 물질이 합성되어 그것이 또 양적 규정에서 질적 규정으로 전환될 때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형성되고 그 생명체가 다시 점진적으로 고차의 생물로 진화하여 마침내 인간이란 생물의 한 종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관된 자연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해된 인간상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자연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인간은 결국 지상에서 최고도로 발달한 생물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 그 특징은 직립보행하는 자세, 노동에 사용하는 손, 명확한 언어의 발음, 현저하게 발달한 중추신경계통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입장에서도 인간의 심리적 활동이나 정신생활을 문제로 삼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어떤 형이상학적 기원을 인정하거나 이 영역에 고유한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결국 물질의 세계와 생물의 세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인간의 심리적 및 정신적 영역에까지 확대시켜 적용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작용과 정신현상은 그 미묘하고 복잡함이 비록 놀라운 것이기는 하나 그 시초는 아마도 고등동물의 발달 단계에 연접하여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그 현상은 그의 유구한 발전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력의 싹은 어느 정도는 동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고 능력이 있어서 자연과 동물로부터 건널 수 없는 심연에 의하여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설명을 불허하는 신비로운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의식은 다만 동물의 그것과 비연속적인 연속성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이다. 즉 감각과 표상은 인간이 다른 고등동물과 공유하는 데 반하여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물의 경우는 생체의 눈, 귀, 기타 감각기관의 특수한 세포에 직접으로 부딪히는 모든 자극과 대뇌 반구에 전달되는 그 흔적으로 인상과 감각을 얻는다. 추상 능력, 그 인간. 그런데 언어의 사용은 인간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사정이 좀 다르다. 여기서는 신경활동의 메커니즘에 새로운 것이 첨가된다. 언어기관에서 뇌수로 전달되는 운동감각의 반사는 말하자면 제2의 신호 또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노동과 사고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한 기능으로서 다같이 추상능력의 산물이다. 개념 형성은 이 추상능력을 전제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각 및 표상과 개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한계지을 수 있다. 즉 감각과 표상은 제1차의 신호이고 개념은 제2차의 신호이다. 감각과 표상은 동물과 인간의 공통된 것이나 개념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이는 언어 표현의 신호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개념은 감각과 표상을 추상하고 일반화하는 심리작용의 산물이다. 감각과 개념과의 사이에는 직관적 표상에서 어느 정도 개념적 요소를 포함한 일반적 표상의 순서로 이행하는 몇 단계가 삽입된다. 일반적 표상은 어느 정도의 분석적 또는 종합적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과 종합은 역시 제1차적 신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직접적 직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표상이므로 사물의 한층 깊은 연관성, 본질, 합법 직성과 같은 것을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와 반대로 개념은 고도화하면 할수록 더욱 뚜렷이 자기를 표상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질적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법칙에 맞도록 움직여서 자연의 구조를 포괄하여 나아간다. 인간은 자연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직접적 총체성에 있어서 표상할 수는 없다. 다만 추상작용에 의한 개념 형성을 수단으로 하여 끊임없이 그것에 접근하여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것이 삶을 촉진하면 진리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허위라 한다. 인간 자신의 행위의 선과 악도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에 원리적 차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있어서는 다른 생물에 있어서도 이미 소질로서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와 힘과 법칙이 다만 한층 복잡한 결과를 수반하여 작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복잡 미묘한 정신작용은 결국 생물 일반의 세 가지 원본적 충동, 즉 생식 충동, 성장 충동, 영양 충동으로 환원시켜진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호, 언어와 표상을 사용하는 동물,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동물, 다른 동물에 비하여 비교적 다량 에너지가 뇌수의 피질 기능에 소모되는 특수한 동물, 이러한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자연인, 정신의 자연주의적 해석과 심리 현상을 생리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심리작용은 결국 생리작용에 부수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는 확실히 생리작용에 밑받침되지 아니한 심리작용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심리적 영역은 유기체에 부담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위에서 훨씬 넓은 활동무대를 전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 인간은 단지 자연의 필연적인 C의 법칙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할 뿐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한층 높은 정신적 목적 아래 이러한 충동을 통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칸트가 그의 인간사의 추측된 발단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일반적 자연사를 벗어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독자적 역사를 갖게 한 발단은 그의 본능의 지배를 극복하고 자기의 의지적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앞에서 말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견지에서 칸트는 그의 이른바 실용적 인간학을 생물학적 인간학에 대립시켜 제창한다. 생물학적 인간학은 자연이
인간에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학문인데 대해 실용적 인간학은 인간이 자유로 행위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며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연에 대립한 인간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간의 자기 목적성을 및 자유에 대한 신념이 그의 실천이성 비판의 기조를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귀추라하겠다. 인간은 그와 같은 특수한 존재로서 단순한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이며 이성적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의 인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칸트는 인간을 현상인과 본체인으로 구별한다. 인간은 한편으로 현상인으로서 감성계에 속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체인으로서 감성을 초월한 예지계에 속하고 있다. 현상인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연쇄에 구속된 타율적인 자연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체인으로서 인간은 자연 전체의 기계적 운동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자율적으로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주체로서 인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인간을 한갓 수단으로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다른 인간 또는 인간 집단 혹은 신과 같은 어떤 것의 목적 아래 예속하는 수단으로 될 수는 없는 인격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 의미에서 인격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인 것이다. 인격으로서의 인간과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의 관계는 자유와 필연과의 대립이요, 목적을 가진 활동과 기계적 인과운동과의 대립이다. 이 대립에 있어서 후자는 전자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이 곧 우주. 여기서 우리는 인간 개념의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칸트의 인간 개념은 비단 생물학적 자연인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래의 전통적인 이성인간의 개념과도 또한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막스 쉘러가 그의 논문 인간과 역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성인간이란 개념은 본래 그리스의 산물이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파악한 철학자는 아낙사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다. 그들에 의하면 이성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본질이며 인간 이성은 로고스니 누우스니 불려지는 신적인 세계 이성과 동질적인 것으로 그 일부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스토아 학파에서 자연과 일치한 생활을 말하는 경우 그것은 인간 이성의 세계 이성과의 융합을 가리킨 것으로 그들은 거기에다 윤리적 이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반드시 그리스에 한한 것이 아니다.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우주의 정신적 원리 브라만과 인간의 정신적 원리 아트만과의 합의를 구도의 목표로 삼은 것도 같은 사상이라 하겠다. 또 중국의 전통적 유교 사상에서는 천도와 인도를 같은 근원, 같은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육상산이 우주는 하나의 이치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 라고 갈파한 것이다. 또 왕양명이 무릇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 천하의 마음 밖의 일과 마음 밖의 이치가 또 있으랴 라고 한 데서도 우리는 같은 사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이성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이란 인간의 행위를 목적에 맞게끔 하는 동인인 동시에 우주를 한목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이성주의가 칸트의 이성주의와 구별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칸트의 이성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 자율적 인간의 목적관에 입각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의 이성주의는 인간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존재를 주체로 한 세계의 목적적 운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이성을 인간 이성으로, 그리고 세계 운동의 목적관을 인간 행위의 목적관으로 바꿔놓는 데에 칸트의 이성 개념의 획기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이외의 세계도 또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식을 갖고 목적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다. 또 만약 인간보다 월등하게 높은 차원에서 세계 이성이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아래에서 과연 인간의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도 또한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칸트의 이 전환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이것과 연관하여 결과되는 것은 인간의 생활태도와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혁이다. 그리스의 이성인간은 인간을 넘어선 어떤 초인간적인 것의 목적활동 혹은 세계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다만 세계의 한목적적 운동을 주지적 태도로 정관하려고 하는 데에 반하여 칸트의 이성인간은 자주적 목적 추구의 주체로서 자기의 힘과 책임 아래 세계의 인과 필연적 기계적 운동에 원리적으로 대립하는 의지적 실천적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이성주의자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근세의 이성주의자들까지도 역시 인간을 자연 또는 세계에다 몰입시켜 인간 이성을 세계 이성과 융합시키는 데서 인간의 그지없는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칸트는 뚜렷한 자아의식 아래 인간을 원리적으로 세계와 대립시켜 자연의 목적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주체적 목적관을 확립하였다. 이 점에서 크로너가 그의 저서 칸트로부터 헤겔까지 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칸트 이전의 철학을 무자아 철학이라고 한다면 칸트 철학은 마땅히 자아 철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생과 실존, 삶의 맹목적 의지. 칸트의 인간이성의 개념은 그 후 피히테, 쉘링, 헤겔 등의 도이칠란드 관념론 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다시금 세계이성으로 실체화하였다. 이래하여 헤겔은 일체의 현실을 세계정신의 변증법적 자기발전으로서 이해하였다. 일체의 현실은 정신의 자기발전이므로 이성적이요 논리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정신도 세계정신의 자기발전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헤겔이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합리적이기만 한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범이성주의의 정면으로 반대하여 세계의 실체를 비합리적인 의지로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본질은 살려는 맹목적 의지이며 인간의 본질 역시 삶의 맹목적 의지라는 것이다. 의지는 일정한 목표 없이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에서 움직인다. 의지의 욕구는 쉬지도 않고 또 만족할 줄을 모른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구하여 움직이는데 그것을 얻자마자 다시 다른 무엇인가를 욕구한다. 그것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고뇌의 세계요 인생도 또한 고해가 아닐 수 없다. 욕망의 충족으로 인한 쾌락과 욕구불만에서 오는 고뇌는 영원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고통의 총량은 쾌락의 총량을 능가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영원히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다. 삶의 맹목적 욕구로 말미암아 세계는 고해로 된다. 그러면 이 고해에서 해탈하는 길은 없을까? 의지를 버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길은 우선 예술의 관주에서 달성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 주관을 버리고 의지도 고통도 없는 순수한 주관으로 높여진다. 엑스타시스란 망아 자아실, 엑스타시스란 그러한 주관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시적 해탈에 불과하다. 그러면 영속적 해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것은 도덕에 있어서 비로소 가능하다. 도덕은 동고에서 성립한다. 동고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같이 동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고의 도덕도 궁극의 해탈을 얻는 길은 되지 못한다. 동고는 자기의 개성을 버리고 인간 상호의 공통된 고통을 함께 느낌으로써 인간의 고뇌를 덜어주기는 하나 생애의 의지를 긍정하고 있는 이상 고뇌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일 수는 없다. 유정, 무정의 일체가 결국 고해요. 이 고뇌의 근원이 의지에 있는 것이고 보면 차라리 의지 자체를 근절함만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는 금욕과 무의지에서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 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해탈을 구하는 자는 공허한 무로 몰입해야 한다. 해탈한 자의 눈에는 세계란 그것이 본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무였던 것이다. 이래하여 그는 염세적 허무주의에 도달한다. 삶을 긍정하는 운명의 애. 니체도 쇼펜하우어와 같이 세계의 본질은 의지라고 본다. 그러나 니체에 있어서는 의지는 맹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다 더 큰 힘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성장 강화하려는 권력의 의지다.
힘의 성장에는 물론 파괴가 수반한다. 우리는 힘의 성장에서 환희를 느끼고 힘의 파괴에서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세계 전체의 힘의 총량은 일정 불변이다. 힘의 총량은 유한한 일정량이지만 그 작용은 무한하다. 이 세계는 시작도 종말도 없는 힘의 발동이다. 그것은 전체로서 증감도 없고 생멸도 없으나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화한다. 이 세계에는 온갖 힘과 힘의 물질결이 서로 부딪고 출렁거림으로써 여기에 쌓이는가 하면 저기서는 줄어드는 영원히 스스로 창조하고 영원히 스스로 파괴하는 디오니소스적 생성이다. 세계는 확실히 모순에 가득 차 있고 모순으로 차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인생이란 비극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의 총량은 연락의 총량을 능가한다는 견지에서 삶을 부정하고 의지를 절멸하려고 하는 약한 염세주의를 니체는 취하지 않는다. 창조의 파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디오니소스적 생성, 언제나 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영겁회귀의 세계, 그것은 확실히 허무한 세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허무의 세계를 허무한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것이 인생이더냐?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삶을 긍정하고 나서 운명에야말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인간인 초인이 지녀야 할 덕이라고 니체는 생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한 유럽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자로 자처한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삶의 비합리한 현실을 예리하게 도려내어 헤겔의 합리적 이성주의와 대결함으로써 다같이 생의 철학의 원류를 이루었다. 특히 니체는 현세적 생을 비합리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진정한 생철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다. 니체에 의하여 기초가 세워진 생철학은 세기의 전환기에 유력한 하나의 사조를 이루어 베르그송, 딜타이와 같은 여러 생철학자를 배출하였다. 생명은 창조하고 진화한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참다운 실제는 우주 전체를 일관하는 근원적 생명이며 그 생명의 특징은 끊임없는 창조적 진화에 있다고 한다. 현실은 전체로서 연면한 생성이요 생의 약동이며 따라서 인간도 생명의 창조적 진화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생명은 절대로 되풀이됨이 없이 부단히 새로운 것을 자기 속에서 창조해낸다. 생명의 진화 과정은 기계론이나 목적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리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개념적 사유는 이 연면한 창조적 운동을 고정시켜 본다. 현실에 있어서는 물질계조차도 운동이요 약진인데 이 운동의 템포가 느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고정된 물질로 보이며 그것이 오성의 대상으로 된다. 오성은 생명이 지속되는 세계에다 물질의 부피에 관한 수량적 규정 형식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적 연속성에다 비연속성과 공간성을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오성은 생명의 잔상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생명 자체의 직접적 내면적 직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삶을 삶 자체에서 이것이 베르그송의 생철학의 모토이다. 그러나 딜타이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의지와 감정과 표상 등 정신생활의 전체적인 연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인간은 한갓 의욕만 하는 것도 감정만 하는 것도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전체로서의 인간은 동시에 의욕하고 감정하고 표상한다. 칸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성주의적 인식주관의 혈관 속에는 산피가 흐르고 있지 않고 한갓 사유의 활동을 위해 묽은 이성의 즈백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단순한 표상작용에 대하여 외계의 실제는 한갓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욕하고 감정하고 표상하는 인간의 전체적 존재에 있어서는 인간 자신과 함께 외계의 질서가 확실한 현실로서 주어진다. 이러한 우리 정신생활은 역사적 현실로서 객관화된다고 그는 보았다. 딜타이는 정신생활의 각종 영역에 있어서 각 시대의 삶을 그 원천으로부터 새롭고 싱싱하게 현재화하는 추체험과 감정이입의 명수였다. 그는 역사적 세계를 이행하는 원리를 정신과학 소설에서 탐구하였다. 그는 자연과학의 방법과 구별되는 정신과학의 방법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것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 대치되는 역사이성 비판으로 생각된 것이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치되는 역사이성 비판으로 생각된 것이다. 딜타이가 말하는 생 혹은 정신생활은 항상 연관에서 주어진다. 정신생활의 근본상은 그 구조의 연관에 있다. 이 연관은 오직 체험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기의 내부 경험에 의하여 직접
정신생활의 연관을 체험한다. 그리고 체험해서 삶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설명하고 정신생활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해는 전체로서의 인간의 모든 심적 활동의 협동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해석학이 성립한다. 그것은 삶의 체험과 표현과 이해와의 삼위일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신과학의 대상은 정신생활, 정신세계, 역사적, 사회적 현실, 인간 또는 생인 바 그것은 체험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생의 외화로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해되는 한에 있어서 정신과학의 대상으로 된다. 체험은 삶의 체험으로서 삶이다. 표현도 삶의 표현으로서 삶이다. 그리고 이해도 삶의 표현의 이해로서 또한 삶이다. 이 세 가지는 삶의 세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삶 자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있어서는 살려는 맹목적 의지로서 또는 힘의 의지로서 생물학적 생명에 가까운 것으로 또는 그것을 우주와 같은 규모로 확대한 우주적 생명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딜타이에 있어서는 삶이 인간의 모든 심적 활동의 연관에서 이해되며 역사적 정신생활의 현실에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개념이 한층 깊어진 것을 발견한다. 본질, 실존, 생철학은 인간의 합리적 의식면의 밑바닥에서 비합리적 의지의 욕구를 도려내고 다시 그것을 생의 창조적 약동으로서 이해하고 혹은 정신생활의 전체적 연관성에서 이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하였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 거기에서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고자 한다. 실존이란 본래 본질에 대립된 개념으로서 사물의 일반적 내용과 반대로 그 개별적 현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표면 형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존재의 실존과 본질이란 두 가지 계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가령 우리가 책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고 하자. 그러면 책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령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고 하자. 그러면 삼각형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하여는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이다 라는 연사를 붙여 답하여진 이러이러한 것을 그것이 규정이라 하고 같은 종류의 사물에 비교적 변동이 없는 규정 요소를 한데 묶은 것을 가리켜 그것을 본질이라 한다. 그리고 본질이 사고된 내용을 개념이라 하고 개념이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정의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묻는 형식을 바꾸어 가령 거기에 책상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책상이 있다 혹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 가령 이 그림 속에 삼각형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면 마찬가지로 있다 혹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관하여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있다 혹은 없다고 대답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있다 하고 답하여진 그 있음을 가리켜 실존이라 한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진술 형식을 판단 형식으로 표식하면 S는 P이다, S가 있다로 된다. 전자는 본질 판단이요 후자는 실존 판단이다. 본질 판단은 그 종류에 속하는 개별적 사례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그것의 내용 규정에 언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실존 판단에 있어서는 그 내용 규정은 잠깐 불문에 붙이고 그 개별적 사례의 있고 없음을 문제로 삼는다. 이리하여 가령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대학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도시의 어떤 대학이 실제로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대학이란 것의 본질적 존재가 말하여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도시에는 대학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대학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대학의 일반적 내용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때와 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 대학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진 그 대학의 존재가 곧 그것이 실존이다. 이리하여 본질은 하나의 유나 종에 속한 모든 개체의 공통한 보편자인데 실존은 바로 개체의 개별적인 현실적 존재를 가리킨다.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 본질과 실존의 고전적 의미이다. 지금 여기 있는 나. 그런데 참다운 의미에서 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돌멩이나 한 그루의 나무도 개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저들도 또한 생과 멸을 가져 일정한 때와 곳에 자리 잡고 실존하는 자다. 그러나 한 개의 돌멩이가 어디론지 굴러다니다가 부서져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쨌든 말인가. 저들은 자기의 생멸에 대하여 전혀 관심하는 바가 없다. 저들은 자기의 실존을 자연의 필연성 앞에 내어 맡긴 채 자기의 실존을 자각함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다. 생멸은 매양 같은 생멸이로되 한갓 생멸에 그치지 않고 생사가 되며 자기의 실존 그것이 자기의 지대한 관심사로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개체에 있어서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라는 이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일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세계 속에 나를 던져놓은 이는 대체 누구일까? 그이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삶도 이렇듯 알 바 없거늘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그이를 나에게서 앗아간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이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면야 이다지 애통할 것도 없으련만 꽃 한 번만 있고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이요 누구와도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이기에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다시 모두 돌아오는 절대의 무 그것이 곧 죽음이기에 인간은 무의 심연 앞에서 시시각각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걱정과 고뇌와 비애를 자기의 운명으로서 짊어진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개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인간이란 개체에 있어서 비로소 정말 실존다운 실존과 마주치는 것이다. 실존이란 말에 실존주의적인 의미를 붙여준 이는 키에르케고르이다. 그는 헤겔의 범논리주의에 반대하여 진리는 이른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존의 주체성을 거쳐 그 내면에 있어서의 영혼의 실현을 겪어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어느 때 누구에게나 타당할 이른바 객관적 진리는 될지언정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진리는 되지 못한다.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깊은 온회와 회의에 잠겨 깊이를 모르는 무의 심연 앞에 두려움과 비애로 떨고 있을 때 이른바 객관적 진리는 한갓 공허한 일반적 개념에 몸을 의탁하고 나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는 것은 실상 아무에게도 타당치 않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본질이란 것도 물론 인식의 대상으로 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존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본질에 관한 개념은 보편적인데 실존은 개체요 개별적이다. 개념적인 인식은 최저의 종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지 모르나 개체에 미치지는 못한다. 나라는 이 실존은 개념적 사유에 의해서는 이해가 안 될 깊이를 갖고 있다. 그 진리는 이러한 개별자의 실존의 깊이에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든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물음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치고 내가 지금 여기에 홀로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투철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것은 대중 속에 매몰되어 있는 개성을 상실한 근대인, 평균화와 평범화와 일반화의 무덤 속에 자기를 매장하고 있는 근대인, 다른 개인으로 얼마든지 대치될 수 있는 대용품화한 근대인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경종이라 하겠다. 그 경종은 여기 고독한 우리 심상에 퍼져와서 우리를 얼마만큼 울리게 할